하루공부 365가 리뉴얼돼서 출시되었습니다. 하루공부 365가 뭐냐? 한마디로 상상 스퀘어 영상의 정수를 모은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하루공부 365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한 해, 더 깊은 지식을 탐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떤 씨앗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희가 항상 대답하는 건 일단은 논이나 밭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라고. 당장 거름부터 뿌리시라고. 힘든 것부터 하라고. 왜? 거름을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름부터 뿌리라고. 다 너무 결과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예. 내가 이 시스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운동해야 돼.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 꼬박꼬박 걸으면 좋은 거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걷잖아요, 좋은데도. 그쵸? 오락은 하는데 걷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초기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료법이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가장 치료법이라고 좋은 게 알려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안 걸을 것 같아요? 다 살려고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덜 절실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절실하면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절실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절실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말만 절실한 거예요, 말만. 실제로는 유행이에요, 유행.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바뀌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 관리 못하고 있는 시험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다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초기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유 시간이 있고 뭐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활용하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4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빈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시간을 잘 체킹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게 하루 이틀이면 작겠지만 그게 한 달, 3개월, 1년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쥐어 짜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끼키야 늦어봤자 2년 늦은 사람, 1년 늦은 사람, 굳이 말로 하자면은 뭐 3년 늦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두 달치씩 시간을 뽑아내면은 뭐 6년이면은 1년이 만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40대에는 이미 나는 효율은 더 높게 쓰고 있고 시간은 따라잡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로 많아요? 널렸습니다. 이게 뭐 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 나왔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보상이 나와요. 만약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한 것이 역으로 후회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8분이 걸려요. 그 빛이 도달하는데. 노력은 지금 뽑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그게 노력이 빛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어내야 그게 20년, 30년 뒤에 빛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평범한 서적을 정말 명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행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명저야.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평범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진짜 변화, 보통 변화, 마지막은 가짜 변화. 가짜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예를 들면 여러분 화이팅! 한다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가짐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마음가짐만 여러분이 으쌰! 하고 나면은 다시 이게 흐트러지면서 그다음에 허공으로 슉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거, 바뀐 거, 순간 마음가짐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변화는 여러분 물리적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완전히 케미스트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뭐냐? 여러분 보통 변화만 다가가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선형적인 변화예요. 노력이 보여요. 노력과 결과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완전 성질이 바뀌어서 예측이 불가능할 것 정도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변화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은 주휴수당 포함을 해서 계산하기 쉽게 월 200시간 한다고 할게요. 200시간, 40시간 하면은 160시간에 조금 더 해갖고 180시간, 월 18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 근데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최저시급이니까 알바겠죠, 보통. 그럼 알바는 여러분이 정규직이 아니니까 뭐 겸업은 뭐 완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여기서 월 200시간 일했는데 100시간 더 일하면 어떻게 되죠? 300시간 일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1.5배가 됩니다. 1.5배가 돼. 변화가 일어났죠?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은 400시간에 조금 더해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 변화가 왜 보통 변화밖에 안 되냐? 상단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것만 돼도 좋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는 보통 변화도 진짜 변화도 발전의 카테고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느슨한 유대로 연결된 공동체니까 여러분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케미스트리. 왜냐면은 내가 1시간짜리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거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400만 원 벌 수 있는 게 800만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결정됐으니까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미스트리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되죠?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10,000원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뒤지게 해서 진짜 해서 시급 2만 원짜리에 상당한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100시간씩 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 번아웃이 언제 오고 막 뭔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괴리가 언제 오냐면은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패러다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이 막힌 건가?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능력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놈의 독서는 매 시리즈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는 여러분의 케미스트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단은 어떻죠?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가 웬만한 사람보단 강연을 많이 다니고 특히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도 많이 가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1년에 책 12권 이상 읽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들지 못해요. 읽지 않아요, 책을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책을 읽죠? 책에 있는 지식을 자기화시키고 책을 읽었을 때 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거나 혹은 내 사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풋식으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아웃풋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인 것 같거든요. 가장 적은 효용을 투입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것 같거든요. 즐거운 면에서, 자기개발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질 않아요.
진짜 학습은 내가 일을 할 때 일 자체를 잘하기 위한 필요한 걸 공부하고 다 학습이에요. 이거는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주변 상황의 모든 데이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에서 알아보고 모든 것이 다 학습이죠. 이런 거를 잘하게 되면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대부분의 변화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돼갖고 여기 보통 변화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상위 20%로 넘어가고 상위 10%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이 보통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독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기술을 마스터링 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당장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내 물리적 변화의 한계는 이 정도로 예측이 돼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바꿔봐야겠다, 나 자신을. 그래서 공부와 독서는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으로 왜 진짜 변화가 어렵냐면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가시적이지가 않고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선형이랑 비선형을 이해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럼 뭐 화학이 더 좋고 뭐 물리가 더 나쁩니까? 왜 보통 왜 열심히 사는 게 왜 진짜 변화보다 나쁜 겁니까? 성실히 사는 걸 미덕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독서를 하면 이만큼을 이해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불가능도 아니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 변화를 하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갑자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선형적인 노력의 보상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비선형적인 노력의 결과도 갖고 오려면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내면에 있는 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능력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갈아엎기 위한 작업에 또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킵해놓고 그걸 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롤모델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인고의 시간이 얼마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실패 더럽게 많이 하는구나.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저만큼 노력은 최소한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롤모델이 있으면 그분들의 노력을 맥스로 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그분보다 능력치가 다른 게 딸린 게 있어서 그분보다 여러분은 2배, 3배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롤모델이 여러분 잘못 적용될 때가 그거예요. 저만큼 노력하면 나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저만큼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케미스트리가 바뀌면은 비선형적인 여러분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 습관을 바꾸면 다른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은 일종의 킹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볼링을 하면 1번 핀이 킹핀이에요. 1번 핀이 왜 킹핀이냐면,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핀을 무조건 쓰러뜨려야 되죠. 1번 핀을 쓰러뜨리면 1번 핀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핀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번 핀을 맞추지 못하면 스트라이크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은 뭐냐면, 습관 하나일 뿐인데 이 습관 하나로 인해서 삶 전체에 큰 파급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다른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 핵심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핵심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습관은 있습니다. 그 핵심 습관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정리정돈입니다. KBS에서 그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했어요.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람은 20대 여대생이었어요. 여대생분이 자기가 얻고 싶은 습관이 뭐였냐면은 이제 정리정돈 습관이었어요. 그 여대생이
그 참가자 어떤 분들보다 이 지저분하게 하는 치우지 않은 나쁜 습관을 없애고 정리정돈을 한 습관을 가장 탁월하게 해냈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20대 여대생이 이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대부분 실패를 했대요. 근데 정말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정리정돈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그 어떤 것도 노력을 제대로 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방만 얻은 게 아니라 정리정돈 습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그전까지는 실패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이 안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도도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지저분한 방을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정리정돈된 방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매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면 좋을 핵심 습관 두 번째 후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당연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 외에 자제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대인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나 가족에 대해서 큰 인내심을 갖게 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억에서 우리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때 핵심적인 뇌 부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마죠, 해마. 근데 운동을 하면 해마가 회춘을 합니다. 회춘. 젊어지면서 기억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뇌의 가소성,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기초 작업을 운동이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기본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기본을 주고요. 제가 자제력 말씀드렸죠? 자제력은 대인관계에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친구 관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공부할 때도 자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도 낮춰주고요, 기분도 업이 되고 무엇보다 공부와 업무에 어마어마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쓰는 것입니다.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놀라운 핵심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적느냐?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1시간 단위로 적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메타인지가 높아지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뭘 못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아주 적합한 전략을, 타고난 계획을, 실전 사항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늘의 할 일을 적어라. 오늘 할 일을 적는데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실현 가능하게 적게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에 해야 될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독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독서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글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단순히 읽어서는 기억이 남지 않아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당연히 스토리텔링 능력도 높아지고, 여러분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 비즈니스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논리력도 키워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핵심 습관은 독서입니다. 독서. 당연히 뭐 지식을 증진시켜주고 사고력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이제 독해력을 높여주잖아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공부의 기초입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시험 성적과 독해력은 상관관계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독해력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해줘요. 존재, 여러분의 자아. 자아는 뭘 자아로 할까요?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경험 자아라고 합니다. 경험 자아. 다시 말해서 자아는요,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곧 나의 자아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풍성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풍성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어마어마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매우 다양한, 매우 독특한,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간접 경험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접 경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착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은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직접 경험과 유사합니다. 내가 그 간접 경험을 정말 더 몰입을 해서 했다면 거의 웬만한 어설픈 직접 경험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삶은, 그런 사람은 경험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자아가 풍요롭다, 풍성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4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뤄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있고 좀 더 목적이 있는 삶,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연말 연시에 읽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든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을 변화시키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변할 힘이 없다, 또 변화를 피한 자원도 없다, 그래서 변화가 힘들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변할 힘이 부족하거나 변할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시작할 때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 실제로 변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했을 때 그런 제한된 믿음, 어떤 변화할 수 있는 힘이나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미리 그냥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변화가 좀 힘들 때, 또 성장, 우리가 노력할 때 좀 힘들 때 쉽게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계신다면,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새해 계획을 이뤄나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우리가 시달리는 제한적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코칭 과정에서 자주 접했던 제한적 믿음이 있다. 그중 2가지만 살펴보겠다. 첫째,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 둘째,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자원이 없다. 주변 상황은 주변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린 그루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다. 에린의 학급엔 위험에 처한 학생들로 가득했다. 일부는 비행 청소년들이라 온갖 말썽을 부리고 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 에린의 표현을 빌리며 이렇다. 우리 교실은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거나 마약 중독 치료 중이거나 보호 관찰 대상이 아이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을 올바로 이끌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린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에린의 아버지조차 딸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천만다행히도 에린은 남들의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잘해낼 거라고 믿었다. 에린은 기존 교육 과정을 놔두고 안내 일기와 질라타의 일기 등 위기에 처한 10대와 관련 책을 집어들었다. 에린은 이 2책을 지침서 삼아 아이들에게 각자의 경험을 적게 했다.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었다. 에린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150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졸업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에 들어갔고 일부는 에린처럼 교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엘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이러한 힘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4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속성은 의도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현실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타인과 협력할 수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사전숙고이다. 우리는 미래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행동을 통제하고 각각의 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속성은 실행이다. 우리에게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며 의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낼 능력이 있다. 마지막 속성은 자기 반성이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며 더 나아가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에린 그루웰은 이를 모두 융합하여 수업에 활용했다.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의 의도를 발성하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사숙고 끝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도중에 필요하며 궤도를 수정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그냥 뒀더라도 뒤처지고 말았을 아이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았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힘이 있다. 혹자는 그 말을 곧이 듣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 믿음일 뿐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미래에 경험할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문구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어떤 거냐면 재즈 피아니스트 델로니우스 몽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 누군가 나타나 그걸 해낼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해내는. 에린 그루웰이 있었던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변화할 수 없다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린 그루웰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한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2가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든 거를 해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곰곰이 따져보시면 그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젠가 당연하게 아주 편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몇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은 거, 독자들에게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 책을 읽기 전에 또 제 강연을 듣기 전에 독서를 거의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독서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년에 뭐 10권이 뭐예요? 한두 권 책 읽으셨던 분들이 뭐 10권, 50권, 심지어 100권, 200권까지 읽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피드백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을 읽기 전에는 또 강연을 듣기 전에는 자신에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거를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2007년도까지 거의 독서를 안 했습니다. 1년에 10권 이내로 하고 있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 1년에 한 200권 이상 계속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빠서 150권 정도 읽고 있는데 어떻죠? 저가 제 일을 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저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불가능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기는 평생 운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전 좀 잘합니다. 자기는 운전 절대 못한대요. 근데 제가 엄청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이 와이프가 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운전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힘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정말 냉정하게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새 계획을 달성하고 여러분의 조직을 그 전보다 조금 나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있습니다. 그 힘을 믿을 때에 어떻죠? 그 힘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는 새해 계획쯤은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한민국 문해력을 높이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황당하잖아요. 문해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해력이 평균이 지금 2등급인데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등급입니다. 3단계 높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빡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죠? 계속해서 독서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토론하고 서평을 쓰고 지금 그것이 지금 처음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고 어떻게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빡톡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제 빡톡 X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싱큐베이션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싱큐베이션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애프터 싱큐나 또 싱큐베이션과 비슷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조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에 이제 자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원이 문제라고? 에린 그루엘이 이러한 목표를 현재의 자원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점을 상기해준다.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자원은 결코 중대한 난관이 아니다. 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있다면 그 목표는 대단한 게 아닐 것이다. 에린이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구입할 예산이 없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려면 학생들에게 특정한 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부업으로 돈을 벌어서 기어이 책을 구입했다. 에린의 목표가 커질수록 필요한 자원도 점점 더 많아졌다. 학생들은 나치 치하에서 안내 가족을 숨겨둔 미프 히스를 학교로 초청해 강연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학교엔 그럴 만한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에린과 학생들은 1년에 모금 행사를 열어서 그 일을 성사시켰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또 기금을 모아서 줄라타 필리포빅을 미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그들이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필요한 자원도 자꾸 생겨났다. 그들의 굳은 의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킹은 1964년 노벨상 수학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자원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갖가지 자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원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자원 부족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한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가령 갖가지 위기에 처해서 소환을 발휘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손쉬운 자원을 얻을 때에는 전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경제학자 줄리안 사이먼은 인간의 창의성을 궁극적 자원이라 칭했지만 그 창의성을 촉발시키려면 흔히 한계가 필요하다. 자원 부족이 지혜를 짜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은 또 회복력과 자신감을 키워준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음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외견상의 자원 부족은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방적 지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컨대 외견상의 자원 부족은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해방적 진실이 필요하다. 우리는 실로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당신에게 현재 없는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목표가 대단히 크다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예상한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전 예기치 못한 자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라. 자원 부족은 결코 손 놓고 있기 위한 핑곗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자극제이다. 여러분, 자원이 실제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이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다. 자원을 부족하다 보여도 그 부족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원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저희가 빡독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빡독 프로그램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책을 읽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저희는 무료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무료로 계속 할 수 있는, 우리가 빡독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거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무료로 해야 이게 캠페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교육교 대교가 후원을 해주면서, 또 함께 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식사를 하게 하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하고 싶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 대교와 조인트를 하게 된 거죠. 대교의 장소와 대교의 후원으로 빡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필요하면 자원은 있습니다. 뜻이 많으면 자원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 저는 우리 신 박사님을 높게 평가하는 게, 저희가 비즈니스 처음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할 때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놀라운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자원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시작할 때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는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안티프레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투자한 분들은 어떻죠? 지금 그 조그만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고 계십니다. 자기가 돈을 그 이익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에는 자원이 많다.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낮잖아요. 기준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시대가 저성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렸을 때, 기준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근본 벤치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막 경제가 고도 성장이야. 그러면 큰 빚을 지고서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큰 거를 상관없이 빚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도 성장 때는 금리가 높아요. 인플레이션도 높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한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금리가 낮잖아요.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죠? 금리가 낮다는 거는 자본 비용이 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본이 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준에 돈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금리가 낮은 곳에는 자본이 적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부족한 자원을 끌 수 있는 내 실력이 부족한 거죠. 생각보다 주변에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규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돈이 없다면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머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큰일 도모할 수 있게끔 합력을 해주는 그런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원은 풍부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풍부하다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원이 부족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1초월장에서 말씀드렸죠? 혁신은 언제 일어나죠? 혁신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결핍, 한계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한계 상황일 때, 결핍이 있었을 때 창의성이 나와요. 혁신이 나와요. 방금 이 책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죠? 결핍을 느낄 때, 한계 상황을 느낄 때 최적화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혁신이 나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마케팅이 어떻게 발달했냐?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자기개발 사이트는 제가 1등 회사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 완벽한 공부법을 저희 작가가 스스로 마케팅을 하면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완벽 공부법도 많이 팔았지만, 뭐죠? 그 페이스북 마케팅의 진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진수의 진수는 우리 신 박사님이 깨달았죠. 저는 이제 거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다 보면은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이 풍족하면은 한계 상황이 닥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화를 시키려는 그러한 동기 자체가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넉넉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주원 자원은 풍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원은 뭐죠? 안티프레즈를 할 수 있죠. 실패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혁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원이 풍족해도 혁신을 못해요. 왜? 이게 실패 비용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또 자원이 부족해.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최저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가, 어떤 전략을 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해낸다니까요. 자원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해낸다니까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할 수 없어, 나 변화할 힘이 없어, 변화할 자원이 없어, 이딴 얘기는 그냥 집어 던지세요. 부족할 수 있죠. 힘도 부족할 수 있고 자원도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힘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점을 바꾸세요. 자원도 풍부하고 그 힘, 여러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변화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요. 그 목표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1년 지났을 때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은 0과 100 스위치가 아니에요.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닙니다. 스펙트럼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면 내가 원하는 성공에 더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란 철학을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나는 과정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지만 이걸 히든 에셋이라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시 여러분께서 2020년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나아가실 때, 혹은 지금 삶에 내 무기력이 빠졌을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변할 힘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혹은 자원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혁신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새해 계획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번 기회에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5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목적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연말 연시에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과거를 제대로 보는 4단계 방법. 과거를 제대로 봐야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가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단계 계획이잖아요. 1단계는 믿음과 관련된 거고요. 2단계는 뭐다? 과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하라 가 이제 2단계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공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면 지금 그나마 조금 성장하고 성공했던 것들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좋은 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실패를 했을 때, 아직 이런 책을 안 읽어봤지만 전 사업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실패하니까, 제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적진 않았지만 그 스트레스보다 저를 이렇게 제 머리를 지배했던 거는 내가 왜 실패했을까 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또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지금 사업을 할 때 큰 밑바탕이 되고 있고,
제가 그 이후에 책을 썼던 것에 큰 밑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냥 과거의 저의 실패를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과거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죠. 왜냐면 잊고 싶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반드시 돌아봐야지만 어떻죠? 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예. 과거를 잊으면 그 과거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성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여기 저자 마이클 하야트, 이분이 이제 작가기도 하지만 원래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본인이 이러한 자기 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코칭도 많이 하고, 또 리더십 관련된 그 회사도 만들고, 또 이분 쓰신 블로그가 구글 상위 0.5%에 속합니다. 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떻죠? 과거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냐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출판업에 종사하며 경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마케팅, 편집, 경영 등 갖가지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한때는 문학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아티스트 관리도 했다. 내 고객 중 한 명은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크게 성공한 작가였다. 동업자와 나는 그를 위해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이 고객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 그의 새 작품을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우리는 90일 동안 30개 도시를 돌았다. 북투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참가자가 매번 1,500명에서 2,000명이 이르렀다. 다 마쳤을 때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공들인 보람이 있었다. 고객이 기존에 거래하던 출판사에서 먼저 권단 100만 달러에 2권을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와우! 동업자와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이 거래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우리는 고객에게 알리면서 열렬한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의외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몇 차례 연락해달라는 요청에도 강간무소식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 드디어 답변이 왔다. 난해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역대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던 찰나에 나는 그만 잘리고 말았다. 내가 고객을 위해 추진한 거래는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몸값이 높아진 고객은 더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약속한 에이전시와 계약해버렸다. 1년간 공들인 투자가 헛살에 끝나자 난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경력도 다 끝났다고 느꼈다. 그렇죠? 딱 우리 마음속으로 드는 건 이 고객을 욕하고 싶죠? 그렇죠? 예. 이런 고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우리?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요, 정글이에요. 전쟁입니다.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 또한 두 번째 사업이 제가 사랑하는 친한 후배한테 배신을 당해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탓 욕만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곳, 삼국지 같은 전쟁터가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 또 확장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사실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출판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어두웠던 과거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책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후 검토죠. 돌아보는 4단계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단계,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했는지 기술하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원했는지를,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죠? 과거의 우리 현재 과거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대조법을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대비가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뇌가 그 대조가 되는 거를 되게 주시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뭐죠? 먼저 내가 원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게 되면 대조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쓰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목표를 쓰는 거니까. 과거에 내 목표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목표를 쓰니까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던 상황과 어떤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야지만 어떻죠? 예, 구체적인 나중에 전략이 나오고 더 확실한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에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쓰시는 겁니다. 1단계는. 자, 2단계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인정하라. 여기서 이런 명언이 나와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현재를 환히 밝히려는 것이다. 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에는 나의 잘못이 있다, 나의 실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건을 부정하고 싶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혹은 거기서 내 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내가 이미 벌어졌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처럼 뭐 벌어질 일들이 기술하지는 않았어요. 기술하지 않았지만 제가 과거를 분석하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내가 미쳤구나 이거였습니다. 미쳤구나. 비즈니스의 비읍도 모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요만큼도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팀조차도 몰랐구나.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실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다고 또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는지를 잘 알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뭐죠?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나 무엇을 하든 간에 팀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내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과 팀이 이루어지면 매우 효율적인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한 거에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끌어올리기 힘들었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와 정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신 박사님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제 농담식으로 정말 저도 열심히 살지만 그냥 저는 한량이 그러거든요. 한량. 근데 정말 이렇게 실현력이 넘사벽이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팀원이 되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신 박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죠.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메꿔줘요. 물론 반대로 제가 신 박사님 부족한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벌어진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3단계 경험에서 배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그 경험한 바를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장은 시작할 때 언급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역대 최고의 거래를 앞두고 고객을 해고했을 때 나는 어항이 벙벙했다. 그동안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린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거의 1년 동안 나는 그 고객만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다. 하지만 그는 내 노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 내 능력을 얕잡아봤다. 결국 별다른 논의 없이 나를 차버렸다. 그 일은 결국 전화 위복 계기가 되었고 내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 의뢰인과 고객은 변덕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된다. 리스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둘째, 오늘의 승리가 기억되거나 인정받을 거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기대치를 계속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알고 보니 고객과 그의 직원은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이후 내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죠? 과거의 실패가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단계를 거쳐와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뭐죠?
예, 내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원했는지 기술을 하고, 두 번째,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마음속 깊이 그냥 진심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경험에서 배우는데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특히 앞부분에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와 그 비교가 되잖아. 그 비교 안에서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운 바가 앞으로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공할 확률이, 성취할 확률이, 변화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4단계는 행동을 수정하라. 배운 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치신다면 여러분께서 힘들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 과거를 직시하고 이 4단계를 밟고 나서 실제 마지막까지 실행하게 된다면 이 실패했던 과거는 나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전진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그 과거가 실패였다면 그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고수가 되기를 모두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능을 얘기할 때, 재능이 좋다고 할 때는 처음에 뭐를 잘할 때예요. 처음에 잘하는 것은 이 특정 분야의 마스터급에 갔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걔는 진짜 외계인이니까 걔는 뭐 재능이 끝판왕이거든요. 호랑이 어렸을 때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했대요. 살살을 쳐야 되는가, 축구를 해야 되는가. 얼떨결에 그냥 축구하게 된 거래요. 뭐가 자기의 재능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걸 했는데 재능이 있으면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행운 결정을 그거는 운이 좋은 겁니다. 재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걸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쓰냐 이거죠.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많은 연구들이 제외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프로급은 된다는 것이 에이, 다 연구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세계 겁니다. 1등이 아니라 프로는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말 대잔치 뼈아대. 뼈독자라고 했었는데 또 까먹었었는데 계속 너무 지쳐갖고 여러분이랑 계속 하고 있었어. 뼈독자 여러분,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시간이요? 두 번째인가? 45번째인가? 44번째. 의식이 날 떠나고 있어. 아 맞다, 44번째구나. 44번째. 지금 이제 재능론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그렇죠. 이제 자녀의 재능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재능론에 관해서. 이건 솔직히 자녀에만 국한된 건 그렇죠,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재능 타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만 하면은 뭐 재능이 있는데 없는, 재능이 있어요. 핵심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재능이 뭔지를 잘 파악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외우질 못해서 이거 검색해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재능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재능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생각보다 되게 리마커블해요? 리마커블해요. 재능 정의도 모르면서 계속 재능 타령하는 건 너무 웃겨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예요. 맞아요. 근데 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적 정의가 여러분,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예요.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니, 이 정의가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정의가 완벽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네. 뭐냐면 이제 언어는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중요한 건데 언어는 거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다 이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재능하면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안 봤는데 한동안 웬만 뭐 슈퍼스타 K부터 K-팝 스타 뭐 슈미더머니 봤는데 슈퍼스타 K 마지막인가 그 마지막 전 없어지기 전에 우승자가 김영근 씨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왔는데 되게 보면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청년 느낌인 거야. 근데 팝송을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근데 막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칭 이거야. 음색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음색이 타고났다는 거지. 아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막 평가가 자자한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들으면 그런가 보다. 맞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 이제 패널들은 뭐 가수면서 뭐 작곡가이면서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했나 보다 하고 나중에 기사를 봤더니 아니 이 사람이 그게 시즌 9인가 8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5번이가 떨어졌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재능이 타고난 거고 음색이 좋다 그러면 그럼 작년에는 그 음색이 아니었을까? 재작년에는 아니었을까? 음색은 잘 변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누구죠? 음색 좀 특이한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전인권. 음색이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하거든요, 음색은. 좀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색은 되게 타고난 거 있긴데 여기서 음색을 되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 음색이 있어야 칭찬해야 되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다 떨어졌냐고. 심지어 예선에 다 떨어졌어요. 본선 올라가지도 못했어. 사후 해석이죠. 그럼 1년 만에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었나?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재능을 얘기할 때 재능이 좋다고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 다 처음에 뭐를 잘할 때예요. 처음에. 우리 이제 애들 얘기할 때도 처음에 뭔가 잘하면 애가 좀 재능이 있나 보죠. 수학 잘하면 수학이 재능이네 이러고. 수학이 잘하면 수학 재능인데 그러고.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잘 서 있더라고. 재능 있나? 잘 서 있으니까. 우리 딸 그림 잘 그려서 그림을 재능인 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오류가 뭐냐면 처음에 잘하는 것은 이 특정 분야의 마스터급에 갔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케이팅 처음 서 있는 거하고 마스터급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를 하려면은 그 테크니컬 점수와 예술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잘 점프도 떼야 되지 우아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초창기 때 거의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든 내 자신이든 누군가에 어떤 재능이 있다고 표현할 때 그 재능을 처음에 잘하는 걸로 보고 재능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그 재능으로 프로급을 해서 밥 먹고 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예측해 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거는 완공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바둑도 IQ 높은 애가 처음에 잘 둡니다. 근데 프로가 들어가면 IQ와 프로 실력과의 상관관계가 없어져요. 과학자도 IQ 110만 넘으면 됩니다. 근데 IQ가 110만 넘어가면 과학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10은 약간 과학자로서 필요한 그런 어떤 최소 커트라인인데, 제가 이것도 생각해보면 IQ 변하거든요. 박사 되려고 공부하면 110이 안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그 IQ 그 시험 자체를 못 볼 수 없을 것 같아. 인지 능력을 시험 보는 건데 박사 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 푸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10이 넘어가면 과학적 업적하고 IQ하고 상호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IQ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IQ 110하고 150은요 퍼포먼스가 다릅니다. 수학을 풀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안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IQ 110보다 150 애가 수학도 잘하고 나중에 과학자 되면 과학도 훨씬 잘하겠지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 업적은 창의성이 중요하잖아요. 연구가 나와도 창의성과 IQ는 상호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가
과학 나중에 뭐 노벨상 받는 자지. 제가 뭐. 좀 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업적은 끈기랑 졸라 상관이 있어갖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예 그냥 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창의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주변에 재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재능이 있다라는 걸 뭘로 판단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 잘하거나 아니면 김영우 그 가수처럼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재능이 있다고 얘기한 걸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는 그게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에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선입관과 자기 그때 기분과 그런 걸로 다 이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 때 그 얘기 있었나? 그 JYP 그 노래하는 것도 그거 나왔잖아요. 그 뭐지? 그 G.O.D 그 내가 때 이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거 되게 리마커블하잖아요. 박진영이 최고의 프로듀서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박진영이 되게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그 이제 김태호가 노래를 하고 있고 박진영이 그 프로듀싱을 하고 있었고 믹싱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준영이 앉아 있었는데 김태호 노래하면은 다시 너 이 새끼 그래서 되겠어. 근데 막 이제 졸면서까지 다시를 했대요. 끝까지 녹으면 다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박준영이 너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연습하고 있어. 나 잠깐 잠 좀 깨고 올 테니까 하고 갔다 왔는데 박준영이 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태호야 일로 나와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서 나오라 그랬대. 이거 되게 웃겨. 이 에피소드 보면은요. 나와 그러면서 예? 뭐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나 이렇게 들었나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연습은 안 했어요. 박준영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 봐봐 새끼 연습하니까 돼 안 돼 그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들은 또 재능을 잘 알아볼 것이라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제가 진짜 리마컴을 한 걸 얘기해 줄게요. 이제 여러분 회 좋아하시잖아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회 전문가도 회 파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연산이 양식보다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광어해갖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다 했어요. 양식이 이겼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뭐냐면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특정 분야의 프로급, 마스터급을 갔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조차도 이 분야에 얘가 재능이 있다 없나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퍼포먼을 했을 때 노력과 또 주변 환경과 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거예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거고 어떤 운이 있을 걸 어떻게 예측할 건데? 차라리 재능 결정론보다 행운 결정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을 판단할 거나 또 아이를 어떤 게 방향 설정을 할 때 이 재능론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드렸는데 이 얘기 해드리면 좀 재밌겠다. 저는 이제 공학 박사니까 전문가까지 해봤잖아요.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최고 큰 기업에서 개발까지 했으니까 그 테크트린 다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크루저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캐리어까지. 근데 그러면 제가 무슨 공학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재능이 아니라 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되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얘가 뭘 잘해 그런 말 하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저를 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한계를 계속하는 걸 더럽게 싫어하고 얘는 남한테 지는 걸 죽어도 싫어해. 딱 그렇게만 묘사를 했어요. 지금 이 업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아요. 이 업은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서 공학자로서 스페셜리스트로 사는 것보다 기업인이 더 많아요. 왜? 전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가 되면 경쟁심이 엄청 강해야 되거든요. 전 체질적으로 그래요, 그거가. 그게 재능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그거를 어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제 성향.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뭘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막 이 판이 돌아가면은 자기 스스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재능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은 뭐냐면 되게 글을 얘기하면 긴 글이고 긴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좀 핵심을 빨리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질적인 것들을 잘 엮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나중에 제가 잠깐 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는 좀 쉽게 하는 남들 좀 어렵게 하는 거를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미리 나 이런 능력이 있지, 내가 작가로 하면 이걸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항상 옛날부터 생각한 게 제가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 되게 빨리 보고 핵심을 되게 잘 캐치하네. 그래서 오히려 엄밀히면 작가보다는 북큐레이터가 더 적합한 직업이다. 영성형은 제가 그 생각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같이 옆에서 보니까 그거를 그 핵심을 찾아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이 아니에요. 보고서도 포함되니까 어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핵심을 찾아서 이거를 맥락을 맞게 전략을 잘 설정하는 게 더 강해요. 이제 큐레이터 넘어서 이거는 사업가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형은 나랑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당연히 뭐 글도 잘 쓰니까 글도 동시에 이것도 우리 하나의 전략이에요. 왜? 책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되면 여러분 미국 같으면 요트 사고 은퇴해야 되는데 우리 은퇴도 못해 이거. 아파트 전세금도 대출금도 못 갚아 이거 같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왜 하냐? 우리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의 철학을 이렇게 구구절절 항상 말할 수는 없는데 온전하게 다 드러낸 거. 우리가 이 정도의 논리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때와 그때 고객을 만났을 때와 우리를 생판 모르고 고객을 만났을 때 누가 우리한테 더 신뢰를 많이 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공부하는 것들을 나누면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확고한 신념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생판 모르는 걸 공부해서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윈윈윈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으로 우린 책을 쓰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고 작가님 옆에서 보면은 그 재능을 점점 세밀화하고 있어요, 세밀화. 본인도 이제 먹고 살라고 작가했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북큐레이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작 판권을 사들이는데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재능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거를 나중에 한 거예요. 그거를 이거 졸라 나중에 했지. 40살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이제 거의 가까워지기 시작부터 한 건데 이거 80에 죽을 건데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오래 살아야지. 내가 너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재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댓글 재밌어. 나 이런 댓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재능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특정 분야의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성공해서 보니까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열심히 혼날 재능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는 솔직히 열심히 하지만 같이 열심히 해요. 근데 잘하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그걸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무언가를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재능론에 빠질 필요가 없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통제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다음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 하는 이유가 재능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재능을 예측할 수 없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걸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쓰냐 이거죠.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연구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프로급은 된다는 것이 다 연구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세계 겁니다. 1등이 아니라 프로는 다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자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거기입니다. 노력과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 그러니까 나는 없어, 이런 그게 거 아니라. 막 재능론 타령하는 사람 중에 결국 비교하는 게 자꾸 세계 1등을 갖고 오는데 그냥 답답해서 말을 아니 할 수가 그것도 나중에 안 거라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솔직히 얘가 세계 볼까요? 폰 노이만이 7세 이전에 뭐 미적분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되게 우리 천재라는 우리 아는 분이 우리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6세 때 그걸 했어요. 천재급이죠. 근데 요즘에 박사 논란으로 되게 힘들잖아. 폰 노이만은요,
뭐 게임 이론부터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뭐 이 업적이 어마무시해요. 그럼 보세요. 되게 어린 나이 때 엄청 수학적 재능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재능이 엄청나서 나중에 이런 결과를 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는 퍼포먼스가 완전 달라요. 물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한 사람은 한 일과를 이뤘는데 한 사람은 지금 박사 논문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박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다니까요. 그 이제 요즘에 메시와 호날두의 세계지만 좀 이제 걔네들도 조금씩 저물어 가지만 이 시대 전에 이제 호나우딩요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호나우딩요는 솔직히 그 스탯으로는 메시랑 호날두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뭐 그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전성기 때 보면 또 대단했지. 그러니까 그 단일 시즌으로는 뭐 다이다이 떠도 할만하죠. 왜냐면은 막 그거 막 엘클라시코 때 막 레알 마드리드 홍보장 가서 기립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싹 쓸어갖고 그냥. 여러분 호나우딩요 비하가 짱이에요. 맞다. 이건 진짜 이걸로 게임 끝나. 이걸로 게임 끝나. 맞아, 재능은. 맞아. 걔는 진짜 외계인이니까 걔는 뭐 재능이 끝판 아니거든요. 호나우딩이 어렸을 때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했대요. 쌀쌀을 쳐야 되는가? 축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원래 쌀쌀 뻔히 그냥 얼떨결에 그냥 축구 하게 된 거래요. 근데 걔가 만약에 쌀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재능 결정론보다 행운 결정론이 맞다니까요. 오히려 진짜.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쌀쌀을 고민할까 축구를 했을 때 그 주변에서 너는 원장이 될 거야. 원장이 될 수밖에 재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본인이 고민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럼요. 난 쌀쌀해야 될까 봐. 다 여러분 호나우딩요 출생을 보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축구공 입에 물고 태어났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그거 맞잖아. 그래서 진짜 축구공 물고 태어나서 맨날 머리도 축구공 모양을 하고 다녀서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되게 진지하게 쌀쌀을 출까 축구니까 그러니까 쌀쌀도 자기가 잘했고 축구도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자기의 재능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걸 했는데 재능이 있으면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행운 결정론이 맞다니까요. 그거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건 운이 좋은 거지. 내가 이게 특정 분야를 해서 결정해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프로급 세계 최고 그룹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재능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운이 좋은 거죠. 그걸 미리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유튜브랑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먹고 살 줄 알았겠어요? 그렇지. 저는 여기에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다음 왜? 공학 박사인데. 네, 저는 뭐 하등 상관없는데 진짜 공학 박사인데 맞아. 페이스북이랑 맞아.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맥락에서 마케팅 재능이 되게 있어요. 아유, 근데 이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 나중에 페북이랑 유튜브로 마케팅해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랬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랬지. 너는 마케팅 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너 페북이랑 유튜브 해야 돼. 너는 일단 문과로 가야 되잖아. 네. 문과 가서 경영하고 공부하고 마케팅에 맞아요. 공부해.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페이스북도 되게 늦게 가입했고 유튜브 나중에 되게 늦게부터 알게 보기 시작해요. 유튜브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요. 예, 모른다니까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나 책도 안 예, 읽었잖아. 뭐가 공부 안 중요하냐? 쓰고. 근데 이 지금 마케팅으로 핵심 철학이 이게 복잡게 해서 안티프레지라는 전략인지 모르셔도 돼요. 저는 그걸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마케팅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복잡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아니, 이게 정확하게는 전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득하고 있었어요, 태도가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몰라도 진짜 말 그대로 재능이지, 그건. 그게 재능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봐서 안 거지, 그것도.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그것도. 봐서 안 거지. 처음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했을 때는 그런 태도가 조금 이게 너무 제가 추구하는 거 비슷하다 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가 된 것 중에 큰 요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능을 몰랐다니까요. 몰랐지. 정확하게 뭔지 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근데 뭐 딴 사람 보고 어떻게 재능을 알겠어요, 진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제목은 사실 이 챕터 제목은 자녀의 재능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굳이 자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주어진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적으로 사고해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최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전문가까지는 노력으로 뭐든지 편차는 약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스코업이 넓은데 이 재능 결정론에 빠져갖고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내 재능은 뭘까? 재능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지. 네. 진짜 이건 자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대, 30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고약가면서 저는 뭐 박사는 열심히 해서 뭐 30대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전성기는 지금 30 중반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뭐 진짜 여러분이 뭐 마음만 먹는다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저는 작가에 대한 생각도 안 했었고 어렸을 때 사업가에 대한 꿈도 없었어요. 나 나중에 생긴 거지. 작가는 얼떨결에 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면서 사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어렸을 때 나중에 그 키우는 오락 거죠. 1등 할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거 그래도 그거 그래도 없었지. 있었어. 전 세계 짱을 오락은 먹어보겠다. 짱 먹고 싶지. 전 세계에서 그렇지. 짱 한번 먹어보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어디 그렇지 맞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능 원래부터 저희가 되게 이 재능 결정론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가. 예? 심지어 내가 한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틀렸어. 알고 보니까 틀렸어. 다 틀렸다 쳐. 막 재능이 막 전부야. 그럼 어쩔 건데 인생. 그러면 그냥 인생 병신같이 살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완전 이거는 시스템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극단값까지 가본 거예요. 막 지진 나고 막 벼락 맞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진짜 막 대재앙이 벌어져서 재능 있는 사람만 먹고 사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의 가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양보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본 거야. 이건 내가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니까 사고 실험인데 진짜 극단값. 재능 왕국이야. 심지어 재능일을 하는 것도 그걸 꼽히기 위해서는 대부분 여기 노력이 필요해요. 사전적 정의가 되게 훌륭하잖아요. 맞아. 아주 훌륭하네. 호나우딩 그러니까 그리고 재능도 꼽히려면은 노력을 안 하면 근데 꼽힐 이제 수가 왜 없어. 그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닥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노력하는 것 재능이라고? 할 말이 없어. 닥쳐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요. 에? 그냥 꺼져 우리 채널에서 그냥 진짜. 그러면 나는 30대 전에는 재능이 없었고 아유. 30부터 갑자기 재능이 생겼네. 너무 구구절절해요. 닥쳐! 이거 그냥 이게 깔끔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너 노력 재능 없었는데 노력 재능 넣어줄게 쫙. 그러면 나 30전까지 노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은 제가 30대 이후부터는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 야 노력 일로 와, 들어와 딱 머릿속에 누가 나도 모르게 세뇌를 시켰나? 왜냐면은 왜 제가 과격하게 말하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닥쳐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망친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딴 말 하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인생만 망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인생도 자식 인생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 망치기 때문에 뭐라고요? 닥쳐! 이거예요, 그냥요. 입 닥쳐, 이 자식아, 이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그냥 너 인생이나 망쳐, 이거예요. 난 제일 싫은 말이 진짜 그거야. 아니, 닥쳐갖고 노력도 그러잖아요. 재능이가 제일 싫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토론은 어떻게 더 나가요? 그렇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능론의 허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심취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아무튼 다음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이거 되게 리마커블한 건데 내 딸은 누구와 결혼시킬 것인가. 아들로 바꿔도 됩니다. 내 자식은 누구와, 저는 이제 딸이라서 딸이라고 썼는데 우리 자식은 누구와 결혼시킬 건데,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걸로 찾아뵌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